전 세계가 빚이라는 마약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국가들이 돈을 빌려서 쓰는 것을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나라가 이 거대한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각국 정부의 차입금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국가들이 빚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상황이죠. 각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945년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부채 규모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죠.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채권 시장이 언제 붕괴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높아지는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채권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게 될 테니까요. 결단력 있는 중앙은행이라면 언제든 시장의 압박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상은 빚이라는 것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정부 차입금 규모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부가 GDP 대비 막대한 금액을 빌리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역사적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죠. 어디를 둘러봐도 정부 부채나 재정적자 문제가 눈에 띕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약 7% 정도 되고 종국 역시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현상은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가 계속 목격해온 패턴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돈을 빌리는 방식 자체도 또 다른 차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최소한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 중 일부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진국들의 GDP 대비 공공부채 평균 비율이 1945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런 현상의 상당 부분은 엄청난 충격적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전쟁까지 발생했어요.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마다 마치 최후의 보험회사가 되는 것처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금리도 크게 올랐어요. 이는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과 이자, 지급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진다는 의미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은 이들 경제권이 매년 생산하는 것과 같은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죠. MIT에서 교수로 일했던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IMF에서 2008년부터 세계 금융위기와 유로위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채에 중독된 국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질병은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나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예측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다가 결국 폭발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에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는 글로벌 매크로 투자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가 쌓이고 이자 지급이 누적되면 채무 상환 부담이 다른 지출을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빌려야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때부터 나선형 하락이 시작됩니다. 채권은 사실상 차용증서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이 기간 동안 이 금액을 대출해 주시면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기간 동안 쿠폰이라고 불리는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채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만기도 각각 다르고 쿠폰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죠. 정부가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수익률이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국 모든 사람들의 대출 비용이 급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의 빚은 다른 사람의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채를 보유하려면 그 부채가 매력적이어야 해요. 일부 사람들이 부채 사막 나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부채를 매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해왔어요.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 캐런 워드는 고객들에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고 그들이 최적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차입 규모에 관한 것이에요. 정부 부채는 우리의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PGIM 픽스앤컴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 그렉 피터스는 채권 투자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채권은 인플레이션을 정말 싫어합니다. 채권에게 인플레이션은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존재예요. 스토니브룩 대학의 경제학과 공공정책 교수 스테파니 켈트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산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가 부채에 대해 걱정하는지 물어보면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간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그래프를 보여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내내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 세계와 미국 민간 부문에서는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재정 적자는 매우 유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즉, 흑자를 창출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순저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들의 빨간 잉크가 우리의 검은 잉크가 되는 셈입니다. 정부 적자를 없애고 싶다면 다른 모든 흑자를 지워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투자기관의 자문가인 러셀 네이피어는 정부 부문의 차입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민간 부문의 차입이 너무 많다는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높고 GDP 대비 민간 부문 부채가 낮은 나라에 산다면 이러한 정부 부채 중독의 결과는 실제로 매우 다를 것이라고 분석해요.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실제로 팬데믹이 시작된 지 1, 2년 후에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수요 부족과 디플레이션 뿐이었어요. 당시 세계는 통화 정책이 공격적으로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강해 보이게 되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지출 분야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그 결과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인프라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손실된 지출을 메우려는 압력이 서방 각국 정부에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욱 불확실한 세계 안보 속에서 세계의 방위는 우선순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도 있고 지금은 녹색 전환이 진행 중이에요. 이 중 많은 부분이 더 빨리 이루어지려면 어떤 종류의 대중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정부가 매년 일종의 위기 속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세상에서는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해요. 수요와 공급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은 재정 책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였어요. 말하자면 채권 감시자들이 정치인들의 마음을 실제로 사로잡기 위해 개입하는 거죠. 야드니 리서치의 사장 에드 야르데니는 45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1983년 7월에 처음으로 채권 감시자들에 대해 글을 썼어요. 1970년대에 채권 투자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으며 채권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2022년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채권 시장은 리즈 트러스 정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사하는 선물은 채권 시장을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2022년 말에 리즈 트러스와 그녀의 재무장관인 콰시 콰르탱이 국채시장을 효과적으로 붕괴시킨 것을 기억해요. 가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하락했고 훨씬 더 공격적인 매도가 촉발되었으며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영국 은행이 필요했죠. 전 세계 정부는
자국 채권 시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대출 비용이 급등했고 사람들의 주택담보출 비용도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의문은 적자가 가장 큰 미국이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부채 규모를 갖게 되면 채권 옹호론자들은 언제 미국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할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이며 채권 시장의 가치는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보다 적자가 더 커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10년 후에는 GDP 대비 부채가 158%에 달할 수도 있어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작년에 부채 이자로 8,500억 달러를 지출했어요. 이는 10년 전보다 4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들이 군에 쓰는 돈보다 많고 건강에 쓰는 돈과 거의 비슷해요. 부채를 갚는 방법이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라면 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 수입의 24%가 부채를 갚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부채 함정이죠. 미국은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GDP의 약 6%에 달하는 적자죠. 평화 시기에 완전 고용 상태라면 이는 엄청난 수치예요. 매각해야 할 부채의 예상 금액은 적자와 같으며 GDP의 7.3%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로는 부채 상환 비용도 많이 늘어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당 간 협력을 통해 GDP의 3%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적자라는 단어를 듣고 그것이 경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언어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자나 부채와 같은 단어를 실제로는 아주 온건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경제의 비정부 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흑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적어도 채권 옹호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DOGE 부서, 즉 정부 효율성 부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적자가 생겼고 우리가 이 적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스크가 이끌게 될 정부 효율성 부서가 어떻게든 엄청난 비용 절감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제정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세금 인하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큰 규모의 조치가 있을 거라는 데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적자를 얼마나 줄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매우 중요합니다. 달러는 세계의 무역 통화이자 국경 간 부채의 통화예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 대형 투자자, 중앙은행은 달러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 채권을 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전 세계의 안전자산 기준입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다른 대부분 정부보다 더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게 됐어요.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 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데도 장기간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본의 성공 비결은 굳이 말하자면 매우 높은 부채 수준과 함께 경제 침체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모든 부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채권 작용 단원은 중앙은행가들입니다. 일본은행이 명확히 보여준 것처럼 단호한 중앙은행은 언제나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장 압력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일본의 독특한 점은 일본 정부의 채권자가 일본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일본부 채권의 수익률을 0%로 유지할 준비를 했어요. 중국의 부채 수준을 살펴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된 시스템이에요. 그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결책은 없어요. 이런 종류의 부채에 대한 실존적 걱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제한된 지출, 제한된 차입의 대표적인 국가였어요. 독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솔직히 말해
가장 지루한 채권 시장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신임 총리는 국방과 인프라에 수천억 유로를 지출하기로 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막대한 차입을 꺼려왔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돈을 쓰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는 코로구로 인해 우편으로 수표를 보냈고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지원하는 등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보지 못했지만 신중함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치렀어요. 투자업계는 지난 15년 동안 독일에 대출을 요청해왔어요. 이탈리아는 꽤 잘 행동하고 있어요. 채권 감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빚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부 적자를 소득 대비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커져요. X%가 되면 채권 시장이 깨어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가장 큰 위험은 70년대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에요. 정부는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했으며 채무 불이행은 매우 드물다고 말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1, 2년 안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채권 시장은 확실히 붕괴될 거예요. 긴축 정책은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채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은 시장의 충동일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른바 자경단원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세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부 채권을 매수하도록 강요했고 그 수익률을 자경단원이라면 누구나 터무니없이 나쁜 가치라고 여길 만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부채의 악순환과 죽음의 악순환을 막았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든 독재 국가에 살든 지시는 자경단원에게 내려질 것이지 자경단원이 정부의 지시를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실제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청구서가 곧 도착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곧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정부 재정은 가계 재정과 다르다고 지적할 거예요. 당신은 돈을 인쇄하는 기계를 조종함으로 청구서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정부 부채를 없앨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구와 대출 기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적자는 유용할 수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면, 즉 불황이 오면 적자를 늘리는 게 당연히 좋은 생각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를 늘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흑자를 늘리는 거죠. 공공재정은 지속 가능해야 해요. 단순히 최대한 많이 빌리자는 견해를 취한다면 민간 부문에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냥 돈을 더 많이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면 되니까 정말 쉽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재앙적인지에 대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저축이 많이 있고 정부는 그 저축을 조작하여 더 많은 돈을 빌릴 거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국채를 사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남용하기 훨씬 전부터 저축자들을 남용할 수 있어요.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자가 큰 국가들은 힘든 조정을 겪게 될 거예요. 재정규칙이라는 개념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모두가 더 많은 신용을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특히 빌리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갚는 일이 다른 사람의 임기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빚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정부는 가장 건전한 신용기관이며 장기적인 일을 합니다. 빌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